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에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이, 그럼요. 천안함의 마지막 함장님이신 최원일 함장님 아니십니까? 이야, 알아봐주니 영광인데요. 태용군. 네, 아까 함장님. 노래 정말 잘 부르던데. 아유, 함장님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전선야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애창곡이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전선자곡이 언제 탄생한 곡인지 알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선야곡 그야말로 이제 6.25 전쟁 때 예. 나온 신세영 선생님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선자곡이 6.25 전쟁과 아주 관련이 깊은 노래거든요. 네, 태용군의 애창곡이 탄생하기까지 네. 6.25 전쟁 때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다 알려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함장. 태용군, 네, 함장. 혹시 최영섭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함장님과 조남이 같으신데 혹시 가족이신가요, 함장님? 저희 가족은 아니고 네. 6.25 6.25 바다의 전우들, 6.25 바다의 전우들. 예, 이 책을 쓰신 분이 아, 이 책을 예, 쓰신 예. 우리 해군들에게는 네, 함장. 아버지이자 영웅이시죠. 아, 태용군,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이 언제 생긴 줄 알아요? 아무래도 이제 광복 이후에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네요. 아, 맞나요?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창설됐어요. 11월 11일이면은 저희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네, 함장님. 창설 초기인 1950년 해군에게는 커다란 염원이 있었어요. 뭐였겠어요? 아무래도 군대이기도 하니까는 군이 하면 무기가 또 있어야 하지 않아요? 거의 정확한데요. 아, 정확한가요? 초창기 해군의 염원은 네. 함포가 장착된 군함을 갖는 거였어요. 아, 네. 하지만 해방 직후에는 네. 국가 재정이 워낙 열악하잖아요. 맞습니다, 함장. 그래서 군함 구입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나라를 지키려면 손을 놓고 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함장님. 그래서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 구입 자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어떻게- 장병들은 월급에서 5%에서 10%까지 네, 돈을 걷고 네, 네. 해군 부인회에서는 삭바느질, 그리고 의복 세탁, 수선, 뜨개질로 852만 원을 모았어요. 아, 당시에 엄청 큰 예, 돈이지 않아요? 852만 원 당시에는 엄청 큰 어마어마한 네네. 돈이죠. 그 돈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군함 구입을 청원했죠. 그래서 대통령은 해군의 뜻을 높이 사서 네. 4만 5천 달러를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미국 네, 함장. 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으로 쓰던 네, 네. 그런 배를 구입했어요. 아, 그 배가 어떤?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네, 네. 백두산함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가 군함을 인수하기 전에 이미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군함 원래 이름이 앤슨 화이트헤드 소이였어요.
명문 이름과 백두산의 뜻이 정확히 일치했죠. 아주 기이한 인연이죠. 뭔가 좋은 징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주 든든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백두산함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해군들도 자기들이 객출한 돈으로 구매한 이 백두산함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해군은 진해에서 이 대통령을 모시고 부산으로 출항했어요. 백두산함은 6월 중순에 진해를 출항해서 부산, 묵호, 인천, 군산, 목포에 있는 해군 경비부까지 쭉 돌아다니고 6월 24일 밤 11시 30분에 진해로 돌아왔죠. 그리고 원래 이제 경운기나 트랙터도 새로 사면은 네. 동네 한 바퀴를 돌듯이 이렇게 한 바퀴 배도 우리 백두산호도 한 바퀴 돌으신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시운전을 아주 기분 좋게 무사히 마쳤던 거죠. 하지만 다음날 오전 비상이 발생합니다. 아, 6월 25일. 맞아요.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 거죠. 북한이 남침한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사는 영해 거주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백두산함 내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해안에 인민군 군대가 침공해 상륙 중이다. 저는 함장님 북한이 여태 육지로만 남침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다에서도 이렇게 남침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북한군은 25일 새벽 동해안 옥계 이번 해안으로 쳐들어왔어요. 백두산함은 당시 함장이셨던 최용남 함장님 지휘로 출항을 했고 부산 앞바다를 거쳐 울산에서 검은 연기를 피우는 정체불명의 선박을 발견했어요. 국기도 안 달아놓고 어디서 왔냐?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 100m 앞까지 접근을 해요. 그럼 함장이 100m면은 갇혀이 가면은 위험하지 않나요? 그죠? 해상에서는 100m가 위험한 거리죠. 네. 그 당시엔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장병력 600명을 태운 북한의 무장 수송선인 것을 알게 됐죠. 그 북한 병사들이 육지에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우, 진짜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 괴선박을 격침하기 위해서 네.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때 우리 해군들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글쎄요. 우리 또 하늘에 기도를 하시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바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옷을요? 옷을 갑자기 왜? 이 전투가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으니 시체로 남더라도 깨끗하게 남아야 되겠다라는 죽을 각오했죠. 죽을 각오로 임한 전투는 결국 적함을 격침시키고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나요. 6.25 전쟁 중에 해군의 첫 승리, 바로 대한해협해전이죠. 혹시 대한해협해전 들어본 적 있어요? 부끄럽지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태용군처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데 6.25 전쟁에서 해군이 첫 성을 거둔 대한해협해전도 당시 장렬하게 전사한 두 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한해협해전에서 첫 성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육지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육지의 90% 이상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죠. 네, 그렇게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뭔지 알죠? 아, 함장님 이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죠. 맞아요, 태용군. 훌륭합니다. 태용군은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 메가더 장군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함장. 근데 혹시 다른 분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쟁에 많은 분들께서 계셨겠지만
저희가 기억 남는 분은 메가더 장군님. 그렇겠죠.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가면 되죠. 네, 함장님. 먼저 인천 상륙작전에는 숨은 조역들이 많았어요. 먼저 이 책을 쓰신 최영섭 함장님이 계셨죠. 아, 최영석 함장님이 인천 상륙작전에도 투입되셨군요. 그렇죠. 대한해협해전의 영웅이라 불리는 최영섭 함장님은 6.25 전쟁 당시 함장이 아니었어요. 백두산을 갑판사관 겸 항해사로 타시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셨어요. 당시 바다에서 수많은 전투를 함께 했던 전우들과의 기억을 회고하신 게 바로 이 바다의 전우들이라는 책이고요. 최영섭 함장님은 이 책에서 인천 상륙작전 중 가장 극적인 역할을 한 숨은 조역으로 해군본부 정보감 한명수 소령과 미해군 유진 클라크 대위를 꼽으셨어요.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보았던 드라마에서 이병헌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그 유진 대위가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그 유진 대위분을 모델로 한 걸까요? 저는 그분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병헌 씨 못지않게 잘생기셨죠. 그러네요. 그런데 왜 최영석 함장님은 왜 그 두 분을 숨겨진 조역으로 꼽으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 앞에 있는 덕적도와 영흥도를 전초기지로 확보해야 가능한 작전이었어요. 근데 이미 거기는 적군들이 있었어요. 그 북한군을 소탕하고 섬을 점령하기 위해 첩보대를 꾸리고 적의 병력, 그 보급 상황, 상륙하려는 지점의 지형과 적들의 방어시설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메가더 장군 사령부에 보낸 게 바로 우리 한명수 소령님이었어요. 그럼 한명수 소령님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숨은 주역 클라크 데이는 인천항 정찰 임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가 맡은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바다하고 밤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밤에 바다를 건너서 적군인 척하고 들어가셨던 걸까요? 그건 아니고 정답은 등대, 영어로 라이트하우스. 클라크 데이는 사령부로부터 9월 15일 0시 30분 8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라는 문제들을 받았어요. 받고 경계병을 해치우고 8미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0분을 넘긴 상태였어요. 결국 20분 늦은 50분에 8미도에 있는 등대 불을 밝혔는데 이때 밝힌 등대 불로 인천항으로 함정들이 들어갔죠. 그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한 셈이시네요. 그렇죠.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인천 상륙작전은 알려진 대로 성공을 거뒀는데 사실 인천 상륙작전은 2차가 있었어요. 2차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렇죠. 많이들 모르세요. 1차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했죠. 이제 전세는 우리에게 남한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통일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10월 25일 중공군이 개입했어요. 전세가 또다시 역전됐죠. 상황이 고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군은 철수까지 고려하던 그때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가 나섰어요. 당시 백두산 함장이었던 2대 노명호 함장을 포함해서 미국과 영국군 작전 장교까지 6명이 모여서 상세한 작전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1951년 2월 10일 인천 만석동이라는 곳에 해안에 상륙작전을 실행하죠.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인천시를 점령하고 적들이 놓고 간 야포, 탱크를 노획해서 전력을 높이기까지 했죠. 2차 인천 상륙작전은 서울을 재수복하는 기반이 됐어요. 1차 작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 중 하나죠. 그런데 6.25 전쟁은 1953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2차 상륙작전을 성공했음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종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이미 시작이 됐죠. 근데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안타깝게도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된 거죠. 그리고 휴전 협정이 계속되는 동안 휴전선 일대에 울려 퍼진 우리 국군의 불멸의 보초가가 바로 태영군이 아까 부른 전선야곡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을 맞이해서 태영군과 지난 역사를 돌아봤는데 어땠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그분들께서 계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그렇지만 우리 젊은 분들께서도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군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군인이었던 저로서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평화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역사와 영웅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당시의 노래 전선야곡을 불러드려도 될까요? 참 좋은 생각이네요.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 못 이루고 돌아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